스크린이 스크린 좀 확인해 주세요. 화면이 잘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저쪽만 빼주시면 괜찮나요? 저쪽만 괜찮은데? 좋은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창기입니다. 사회민주당 서울시 창당 모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한창호 선생님, 여원영 선생님, 조봉암 선생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아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주제는 불평등 심화와 사회민주당의 사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제가 이쪽에서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저는 1975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고요. 이때 제 친구들이 요즘 잘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박원순 시장이나 조희연 교육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김부겸 같은 세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김영란 같이 훌륭한 분도 있는데 이런 이상한 분도 계십니다. 만성 두드레기 때문에 명예면제 받았는데 사법고시를 81년 받아갖고 현직 총리를 하고 계시는 황교안 씨도 저희 세대 분이고요. 우리 주 선생님도 저희 세대와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학교 일찍 들어오셨는데 어디 잠깐 다녀오신 다음에 저희 세대와 같이 가까이 지내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 친구들이 학생운동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노동운동도 하고 민주화운동 하는 사이에 저는 사실 좀 따뜻하게 살았습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제일제당에서 약 14년간 근무했고, 그 다음에 87년 런던에서 4년, 91년부터 뉴욕에서 4년 일했고요. 95년부터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0년간 여러 가지 벤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따뜻하게 지내면서 항상 마음에 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처럼 민주화와 이런 일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99년도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박스넷이라고 하는 증권 관련 인터넷 기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뉴욕 주립대학에서, 한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에서 금융공학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금융과 관련된 블록체인 OS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IT 관련된 금융회사인데요. 이런 새로운 IT 기술이 직접 민주제와 어떤 세상을 위하는 새로운 기술이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제 마음의 빚을 덜기 위해서 2012년도 대선 국면에서 혁신하라 한국경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치경제 관련된 책인데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경제가 개혁돼야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오션이라는 또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강연을 많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에 대해서 기업에서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그 다음에 외국 생활 경험 있는 사람들로서 나름대로 배법을 제시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많은 강연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집권신당을 만드는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제가 스스로 자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가고요. 특히 이제 벤처 사업을 많이 했는데, 벤처 사업이라는 거는 작게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해서 큰 대박을 내는 게 벤처 사업인데요. 저는 벤처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벤처 사업이 집권당 만드는 벤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민주당이 그런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컨설턴트는 도와드린 다음에 이제 큰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집권한 다음에 주시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열심히 집권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젠가 6월인가요? 네, 대한민국 사회민주당의 제안 때도 제가 간단한 발표를 했고요. 오늘 또 불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선 그 헬조선과 숟가락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뜻이고, 금수저, 운수저, 동수저, 흑수저로 우리나라가 계급이 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젊은이들이 특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론에 대해서 제가 책에 혁신하라 한국 경제에 이렇게 계급이 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사회학적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OGI 이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 세상에는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가 형성되면 이권 장악 집단이 0.1%가 생기고 그게 그룹 1이라고 했고요. 이권 비호 집단이 0.9%, 그다음에 이권을 추종하는 집단 9%, 그다음에 친목 대중 집단이 60% 정도, 그다음에 빈곤 소외 집단이 약 30%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인도의 카스트가 그렇고 로마 시대 그랬고 지금 북한이 그렇고 일본이 그랬고 조선 시대가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기급이 분화되고 이 사람들이 계급에 의해서 질곡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계급을 깨고 어떤 평등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고 사회민주주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계급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걸 이제 정치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2년 후에 학생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숟가락론을 가지고 제 이론을 지금 오히려 더 쉽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새누리당은 재벌과 정상 몰입을 비롯한 이 금수저들 1%만을 위한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새정치연합과 정의당도 이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교수, 교사,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노조, 고임금 노조를 위한 정당이지 결코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설파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를 대변하는 정당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90%를 위한 정당을 만들면 분명히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당 같은 정당이 이런 90%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집권할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좀 분석해 보면요. 아까 그 스웨덴 얘기도 나왔는데요. 스웨덴이 1940년대까지만 해도 상위 10%가 40~50%의 소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 전쟁이 끝난 후에 약 30%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거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다 비슷합니다. 이때 이제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복지국가, 그 다음에 동구권에서는 러시아에서는 공산국가가 생겨갖고 전 세계적으로 평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1980년까지는 굉장히 평등한 세상이 되다가 1980년경부터 급격하게 빈부격차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과 영국이 가장 빠르게 이렇게 빈부격차가 늘어나고요. 이것은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80년대 소위 박정희, 전두환 시대까지 굉장히 평등했습니다. 특이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좀 다르죠. 그러다가 1996년부터 뒤늦게 급격하게 빈부격차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MB 정부 때 지금 굉장히 나빠졌고 아직 통계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박근혜 정부 때 훨씬 나빠져서 어쩌면 지금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상위 1%를 보면 상위 1%도 역시 1980년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습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한 현상인데 상위 10%는 급격하게 나빠졌는데 상위 1%는 비교적 덜 격차가 심해졌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1%가 아니라 그 밑에 9%가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1995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상위 1%는 7%, 그 밑에 9%가 22%를 가져갔습니다. 그때는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와 거의 비슷한 상당히 공평한 세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15년 지난 2010년 보면 한국이 상위 1%가 12%에 있고 그 밑에 9%가 33%를 가져갑니다. 미국은 상위 1%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죠. 19%. 근데 그 밑에는 29%로 한국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국의 상위 1%가 정하는 19%의 대부분은 창업자들, 상속받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위 1%가 대부분이 상속받은 사람. 이것도 큰 문제지만 이 33%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9%가 가져가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OECD.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게 국세청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2013년도 통계를 본 겁니다. 상위 1%부터 소득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자료인데요. 상위 1%가 2억 3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두 번째 2%가 1억 원 정도, 그 다음에 3%가 한 8,500,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건 바로 2%에서 10%까지 사람들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누가 속하냐면은 산업은행 평균이 1% 들어갑니다. 현대차가 2% 들어가고요. 기업은행도 평균이 2% 들어갑니다. 초등교사 58%가 2%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약자고 월급 적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 통계를 보면 굉장히 고소득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소득자들이 지난 15년간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세금은 상위 1%는 20%를 내는데 9%에서 3%밖에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를. 굉장히 소득세를 조금 내고 있는 그런 특수한 집단이 지난 15년간에 급격하게 형성됐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저기 사회민주당 보면 일하는 시간은 짧게 일하는 기간은 길게라고 좋은 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25세쯤 취직해서 250만 원쯤 받다가 한 60세 정도에 한 700만 원 넘게 받다가 퇴직하면 60세 정도, 62세 정도부터 300만 원 넘게 받다가 본인이 돌아가시면 부인이 한 260만 원 받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시는 이런 집단입니다. 혹시 어떤 집단이라고 보세요? 공무원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굉장히 풍요하게 잘 살고 있죠. 또 이런 집단이 있는데요. 조금 늦게 취직해갖고 350으로 이렇게 초임은 높습니다. 그리고 한 55세 정도에 한 800만 원 정도 갔다가 조금 일찍 퇴직해서 중소기업에서 한 300만 원 받다가 60세 퇴직해서 수입이 없다가 한 65세 정도부터 한 18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 집단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공무원보다 약간 일찍 돌아가십니다.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어떤 집단이라고 보세요? 대기업이죠. 초등학교, 예, 이게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초등학교 교사가 생애 소득이 약 33억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근데 삼성의 간부가 28억 정도.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교사 좀 오래 사시죠. 삼성 간부 스트레스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저도 삼성에서 일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고임금 집단입니다. 삼성에 간부하면은 대단한 고임금 직장인데 오히려 초등학교 교사가 월급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25세 취직해서 한 200만 원 받다가 한 53세쯤 400만 원쯤 받다가 일찍 퇴직하죠. 그리고 좀 놀다가 퇴직한 후에 한 100만 원 정도 연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중소기업 그래도 정규직이죠.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한 25세 200만 원 받다가 한 40세쯤 한 250만 원 받다가 점점 내려가서 좀 오래 일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내려가서 한 100몇십만 원 받다가 퇴직해서 65세 정도부터 한 20만 원 받고 사시는 분들 있죠. 어떤 분들인가요? 비정규직이죠. 문제는 이런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에 지금 앞으로 70%, 80%가 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그래서 보면 비정규직은 약 9억 원 정도 받고요. 중소기업 정규직이 한 15억 정도 받는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얼마나 그렇게 세상에 큰 기여를 했길래 이렇게 대단한 혜택을 받고 이 비정규직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받는 세상이 됐느냐. 그렇죠. 그리고 보면 결과적으로 60세 넘어서 초등학교 교사는 320만 원을 받는데 비정규직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20만 원밖에 못 받고 일찍 돌아가십니다. 특히 이 사람들. 보시죠 여기. 그러니까 어쩌면 보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정규직 사람들이 낸 세금을 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이상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간단하게 이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런 경우들 있죠.
좀 일찍 취직하고 군대나 이거 복잡하게 숨지 않고 그다음에 초임은 좀 높이고 그다음에 한 40 정도 되면은 적당히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인될 때는 잠깐 놓쳐가면서 한 65세까지 일하고 길게까지 그다음에 연금도 국민들이 대체로 평균적으로 좀 100몇십만 원 정도로 받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스웨덴이죠. 그죠? 스웨덴 모델이 이런 거고 사회민주당이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럼 이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래서 과연 그럼 왜 이렇게 임금 격차가 커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95년 이후에 특히 임금 격차가 나빠졌는데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나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고 평등을 지향한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 진보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가 깁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신자유주의 대표 국가죠. 근데 미국은 대기업이 50%를 채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10% 그렇게 채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300인 이상 대기업이 10%, 미국은 참 500인 이상 대기업이 50%를 채용해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신자유주의 국가라면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국가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광주 기아차의 노동격차를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정규직이 약 한 7만 명, 현대기아차 합해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1억 원을 받습니다. 근데 사내하청이 5천만 원, 1차, 2차 하청에서 4천만 원인지 2,200만 원까지 받습니다. 노동 강도는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이 사람들이 더 강합니다. 도대체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 격차가 3배, 4배 되는 거는 이거는 이상한 거죠. 이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 유린에 관한 문제고 이건 계급사회, 봉건사회와 비슷한 모양이고 우리나라가 퇴보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근속연수별 임금 비교를 보면 한국은 초임하고 한 20년 넘은 사람들이 임금 격차가 약 3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스웨덴을 보면 1.2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임금 격차가 별로 없다는 거죠. 네덜란드, 프랑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도대체 이거 왜 그런 건가? 이거 50대가 너무 탐욕을 부려서 그런 건가? 20대가 너무 투표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어쨌든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근속임금과 시장임금의 비교라는 게 있는데요. 근속임금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취직돼 갖고 연공서열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2년 1년도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시장임금은 이게 한 40세 때까지 올라가다가 점점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업이 한 50세 된 사람의 숙련공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3,500만 원, 4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2천만 원이면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기업을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아니 내가 직원을 해고하고 시장에서 다시 뽑으면 2천만 원인데 굳이 정규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임금 격차가 커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근속임금과 시장임금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임금은 대개 노동생산성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생산성과 전혀 상관없는 고임금을 가져가는 소수의 집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격차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임금 노조의 탐욕스러운 임금 인상 욕구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점이 많은 재벌과 경영진들이 정규직 노조와 연합해서 임금 인상을 하되 비정규직을 줄이는 겁니다. 정규직을 임금 인상을 높이면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규직 숫자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많이 갖다 쓰는 거죠. 이게 서로 이 두 집단의 야합인데요. 바로 이 집단, 재벌과 경영진들의 집단을 비유하는 게 새누리당 집단입니다. 상위 1% 집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단이 바로 9%를 비유하는 정의당과 새정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벌과 고임금 노조가 적대적으로 공존하면서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는 그런 담합행위를 지난 한 20년 가까이 해왔다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새정령과 정의당은 비슷하게 좌파 기득권 정당이고, 새누리당은 우파 기득권 정당으로서 재벌들의 외주 하청화를 촉진시키고 정규직 숫자를 줄이되 정규직 임금을 높이는 그런 작당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 90%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정당은 우리나라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뭐 이게 어제 그 신문에 나온 건데요. 이 한상변 민노총 위원장이 딱 이 비정규직 철폐 이렇게 딱 들고 나옵니다. 근데 과연 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까요?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책은 바로 비정규직 철폐라고 봅니다. 비정규직을 과연 어떻게 철폐할까? 여러분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본인들은 정규직에서 훌륭한 일을 잘 하고 살아오셨을지 모르지만 자제분들이 정규직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에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해결책은 이겁니다. 상시직은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면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걸 박근혜 정부가 4년도로 느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상시직으로 일할 사람을 왜 비정규직으로 뽑느냐. 정규직을 뽑아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헌법 가치인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임금.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게 헌법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걸 하면은 거의 혁명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비정규직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허황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대신 고임금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스웨덴 케이스 보면 스웨덴이 그런 훌륭한 복지국가가 된 이유는 고임금 노동자들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신 실업급여를 대폭 올리고 그 다음에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를 많이 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조가 단 한 가지 양보할 게 있습니다. 노조는 굉장히 좋아하죠. 비정규직 없애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 올린다고 좋아하는데 노조가 단 한 가지 양보할 게 고용 요건을 완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기업을 오랫동안 직장 생활도 했고 스스로 기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임금이 비슷하면 무조건 정규직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이 돼야만 교육 훈련도 시킬 수 있고 애사심도 있고 충성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좋습니다. 회사 분위기. 그래서 임금이 비슷하면 정규직을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막 서너 배 되니까 도저히 정규직을 뽑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규직 뽑았다가 기업이 환경이 나빠져서 몇 명 해고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그런 저항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뽑을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제가 재벌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 경제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제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민주노총에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 이 원리가 해고와 해고를 쉽게 하게 되면 채용을 많이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충분한 실업수당을 주면 해고돼도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이 활성화돼서 공평한 대우를 받는 행복한 노동자들이 되고 혁신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의 우호적인 환경이 돼서 이걸 황금의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유연 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죠. 유연하다는 것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만. 해고돼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모델이고요. 스웨덴이 이렇습니다. 네덜란드가 이렇고 덴마크가 이렇고 스위스가 이렇습니다. 바로 이게 사회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과연 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고임금 노조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단 합의는 됐잖아요. 한국노총이 했죠. 근데 과연 노사정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측은 고임금 노동자가 참여하죠. 사측은 재벌이 참여하죠.
정책은 누가 하나요? 고임금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코 비정규직을 위해서 자영업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집단들이죠. 그래서 저는 노자정위원회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사회민주당의 희망이 있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사회민주당은 임금 피크제를 찬성합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죠. 도대체 사회민주당이 임금 피크제를 찬성한다? 대단한 용기를 갖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약간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한국은 세계 최대의 교육비를 쓰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최근에 만들어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 나라는 5.1%밖에 쓰지 않습니다. GDP에 교육비를.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0.7%고 국가가 5.5%를 부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9.5%를 써요. 독일에 거의 1.5배를 씁니다. 교육비에. 그리고 개인이 거의 4% 씁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너무 힘들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5% 가까이 씁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 교육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대학 교육비는 엄청나게 비싸고 사교육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교육의 효과는 형편없어요. 돈은 많이 쓰는데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까? 이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표가 비슷한 것 때문입니다. 교사의 GDP와 급여를 보면요. 우리나라 교사의 초임은 약 GDP의 100%근처에서 시작돼서 거의 한 3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스웨덴 볼까요? 한 70%에서 시작해서 한 100%로 끝납니다. 교사의 월급이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비교적 많은 캐나다나 영국 볼까요? 영국 보면 영국은 한 90%에 시작해서 한 10년 지나면 130% 된 다음에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125%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월급이 굉장히 작고 한 40 정도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한 15년 지나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 월급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이게 표를 만든 게 2015년도 교원의 봉급표를 갖고 만든 겁니다. 근데 봉급표만 보면 굉장히 박보인 것처럼 보여요. 140만 원에 시작해서 460만 원에 끝난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죠. 보면은 초봉이 140만 원, 한 60세 되면 419만 원이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당이 있습니다. 급식비, 보조비, 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학비수당, 성과급, 연가 포인트, 복지 포인트까지 약 66%를 얹습니다. 거의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이거. 자기네들은 박봉이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지금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상당 부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면 실제로는 월급을 24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앞에 표를 만든 건데요.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는 집단이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50세 넘는 교사들이 그 정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초봉은 좀 올리고 한 40세 이하는 이렇게 평등하게 해야 된다. 임금 피크제를 훨씬 더 세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하고 상 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 거의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이 청년들에게는 아주 박하게 하고 장년들, 힘 있는 장년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가는 구조. 그 다음에 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가져가는데 시장 근로자는 여기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냐? 공무원 집단이라는 거죠. 공무원 월급 체계가 그렇다. 근데 공무원 월급을 누가 정하냐? 공무원 봉급 책정위원회라는 데서 정합니다. 공무원들이 정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누구죠? 국민들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공복이라고 하죠.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심부름꾼들인데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당사자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의 월급은 자기가 정하면 안 되는데 지들끼리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높게 정해왔고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되니까
공기업들 다 따라가죠. 큰 기업들 다 따라가죠. 이런 체제가 지금 정착된 겁니다. 그리고 근데 사기업은 그 계약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정하면 되는 거죠. 국회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월급 체계를 고쳐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 참신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3인당과 뜻을 같이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저항하죠. 공공임금, 기관 임금 피크제를 강압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양대 노총이 지금 합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집단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대한 집권 신당 컨설턴트로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 없고 오늘은 제가 임금 문제와 임금 격차 문제를 중심으로 빈부격차의 원인을 설명드리고 간단한 해법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마치 이제 끝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헌법 정신에 충실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 앞에 평등한가요? 아니요. 완전 계급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지금 새정년, 새누리당 다 반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헌법 32조 상황을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노조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4배 차이 나는 거는 완전히 반헌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두 개 정당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해봤던 이런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 공무원 연금 확실히 내려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 내리는 거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누구죠? 정의당하고 새정연이잖아요. 그죠? 반민중적 이권 가지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민주당 소셜 데모크래틱 파티잖아요. 저는 이 당이 뉴 레프트를 표방하셨는데 그것 굉장히 좋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모델을 바로 새누리당의 그야말로 정체성을 국민과 설득하고 정의당과 새정치연이 그 고임금 노동조합들의 노동자들의 어떤 이권을 비호하는 집단이라는 걸 확실히 설득하고 그 사회민주당은 90%의 중산층과 서민과 빈곤층을 제대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정당이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민주당이 90%의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이 되면 2017년에 집권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감사합니다.